네, 오늘이 벌써 생명존중 12번째 강의, 12주차 강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앞에서 강의 계획 시간에도 소개를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주제는 연령의료와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령의료, 연령의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장 장치들, 인공호흡기라든가 또는 심장박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연명 장치를 갖다 이제 하는 것을 해서, 그래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연령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존엄사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건 자기 뜻대로 태어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살아서 생활하면서는 자기 의지, 또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데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수명을 이제 거의 다 할 때는 이게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더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긴 것이 존엄사인데요. 이 존엄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 먼저 영상 보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실 텐데, 이 영상은 호주에 있는 과학자인데요. 나이가 무려 104살, 104세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삶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치겠다며 스위스로 떠난 고령의 호주 과학자가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락사를 택한 거죠. 평소 계획한 대로 가족들과 이별 인사까지 차분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 법을 피해 스위스로 떠난 올해 104살 호주 데이빗 구달 박사. 생물학자이자 생태학자였던 구달 박사는 현지 시각 10일 스위스 바젤의 한 클리닉에서 자신의 뜻대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숨을 거뒀습니다. Successfully ended his life and ended his long journey today with an infusion of Nembutal. He died at 12:30. 박사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설계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도 삶을 마치려 했지만 실패한 뒤 이번엔 기관의 도움으로 스위스행을 결심했습니다. 스위스 도착 전 프랑스에 들러 가족을 만나 작별 인사도 나눴습니다. 구달 박사는 취재진에게 더는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회가 생겨 기쁘며 의료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와중에도 죽음을 앞둔 사람답지 않게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던 구달 박사는 마지막 순간엔 베토벤 교향곡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생을 마치면 모두가 편하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해 안락사를 금지하는 자국의 법률 체계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Well, David's journey, his long journey here and his eventual successful end to his life and his preparedness to talk so openly about it has really had this issue being debated around the world. 호주에선 빅토리아주 이외 다른 주에선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 역시 6개월 시한부 선고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내년 6월 처음으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이 구달 박사가 결국은 마지막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관의 힘을 빌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삶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로 표현되는 것이 안락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써요. 존엄사? 안락사? 어떤 그 관련성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락사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이것이 심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회복 불가능한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의식이 있는 환자예요.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환자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료적인 조치,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의료적인 조치를 취해서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안락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원래 안락사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는 유타나시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유타나시아, 영어로 유타나시아의 앞에 유라고 하는 의미는 good, 영어로 good, 좋은이라는 의미 있고요. 타나시아는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온 건데, 이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고통이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춰서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하는, 다시 말해서 좋은 죽음, 또 의미 있는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몰핀입니다. 진통제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몰핀을 치사량만큼 주사를 해서, 이 주사는 누가 하느냐? 의사가.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유형에 따라 달라요.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이 코크를 여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행위를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이것을 사용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사가 이 치사량 이상의 몰핀을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힘을 빌었을 경우. 근데 이제 요거와 이제 반대로 소극적 안락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코크를 이제 열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바로 이러한 안락사, 아까도 잠깐 구달 박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구달 박사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이 안락사는 그러면 세계에서 어떠한 나라들이 안락사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어떠한 나라들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국가별 안락사 허용 현황인데요. 정작 스위스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생을 마감한 구달 박사가 한 스위스는 소위 이야기하는 적극적 안락사, 의사가 직접 전부 시술을 하고 주사를 하고 이러한 적극적 안락사는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력자살이라고 하는, 조력자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의사가 도움을 주는 정도는 스위스에서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외국인에게까지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 스위스예요. 자, 국가별로 보면은요, 네덜란드 적극적 안락사나 조력자살,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연령의료장치를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허용이 되어 있고요. 벨기에 전부 허용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조력자살은 허용이 안 돼 있고, 적극적 안락사나 또는 소극적 안락사, 또 프랑스, 또 캐나다, 이렇게 나라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또는 조력자살,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들이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캐나다 같은 경우 전부 허용이 되어 있죠. 그런데 캐나다도 전부 허용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국민에 한해서 또 제한되어 있어요. 정신장애 환자는 이 조력자살도 안 돼요. 왜? 정신적으로 이게 분명한 자기 의사의 표시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또 까다로운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락사가 있고 또 조력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력자살, 외국인에게도 허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안락사는
환자의 요구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환자가 요구를 해서 예, 물론 의식적으로예요. 요구로 의사가 의도적으로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예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의사가 예, 약물을 갖다 주입을 한다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정제를 갖다 투여하는 진정제나 치사량 이상의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그래서 죽음을 앞당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를 이제 적극적 안락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와 이제 상반되는 표현으로 소극적 안락사는 연명의료장치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거죠. 인공호흡기라든가 인공심장 박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력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조력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받고 그리고 정작 이 밸브를 여는 것은 약물 주입이 되는 밸브를 연다라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약을 복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냐면은 본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나 말기 질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생을 갖다 마감하고 싶어하는 예, 조금 전에 구달 박사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이나 어떤 말기암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의 의지로 예,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경우에 도움을 주는 이것은 조력 자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력 자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스에서만 외국인에게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스위스에 있는 그 외국인들도 조력 자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디그니타스라고 하거든요. 이 디그니타스에 국가별로 신청한 현황이에요. 2016년이 맨 위거든요. 보면은 독일, 영국, 미국, 우리나라도 18명씩이나 여기에 나 생을 스스로 마감하겠다 라고 신청한 사람이 18명씩이나 있고요. 가까운 스위스와 가장 가까운 독일이 제일 많아요. 3,223명. 요것이 2016년 현황인데 2017년에 요 가운데 거거든요. 더 늘어나요. 전부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18명이던 것이 24명으로 늘어났고 2018년에는 또 더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2017년에 24명이었던 것이 32명으로 늘어나요.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최근의 자료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이제 찾았는데도 아직 올라와 있질 않아서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안락사 찬성하십니까? 한 조사기관에서 그래서 이 안락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무려 80.7%에 이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도 안락사 찬성한다.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에서 나는 안락사 찬성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갖다 보였고요. 또 올해 5월에 서울대병원에서 한 교수팀이 조사한 바에도 마찬가지로 80% 가까운 그러한 이제 찬성 의견을 갖다 보인 바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요.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기관에 의한 조력 자살. 요거를 그래서 매스컴에도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국내에서는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만 허용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선택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혜미 기자. 안락사를 돕는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 디그니타스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이 단체는 2016년과 지난해 각 한 명씩 모두 2명의 한국인이 이곳을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진이 처방해준 약물을 환자가 직접 복용해 목숨을 끊는 방식입니다.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자살이란 이름으로 한 해 약 200명이 이곳에서 안락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2명의 한국인이 이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인이 가장 많았고 중국이나 일본, 태국 회원 수도 적지 않았습니다. 스위스는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의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과학자 데이빗 구달이 104세에 스위스로 건너가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2월부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년간 약 3만 5천 명의 환자가 이 방식을 택했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권리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복지부는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해외에서 안락사를 도울 경우 현행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혜윤입니다. 네, 복지부의 의견이 설사 해외에서 조력자살을 갖다가 하더라도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벌받을 수 있다. 뭐로? 자살방조죄. 예. 그래서 함구하고 있죠. 설사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요 내용이 바로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매스컴들의 반응이었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을 마감하는 종류,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요. 생명을 마감하는 종류는 이렇게 크게 자연사, 그리고 비자연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자연사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기능이 멈추면서 죽음에 이르는 노화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반해서 비자연사의 경우에는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인 경우에는 사고,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뭐 추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도적인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살, 타살, 안락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종류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안락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또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요. 안락사의 경우도 두 가지 용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환자의 입장에서 또 의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그 의지에 따라서 자발적이냐, 반자발적이냐, 아니면 비자발적이냐. 자발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자발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누가? 가족들이. 의사표현이라는 건 전혀, 이거는 의사표현이라는 건 전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생을 마감하는 것이 환자에게도 좋고 또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비자발적인 안락사의 경우에는 환자 대신에 보호자가 결정하는 경우예요. 반자발적인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뿐만이 아니라 뭐 가족 또 의료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종합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의사의 관점에 있어서는 요건 이제 방법적인 부분인데요. 적극적 안락사는 바로 약물주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가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소극적 안락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연령 치료를 중단하거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이런 형태인 것이죠. 그리고 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력 자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돕는 그런 경우죠. 존엄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이 됩니다. 환자 본인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연명 치료 중단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영상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안 넘어가네요. 축제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디그니타스라는 단체에 47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었고 또 엑시트 인터내셔널이라고 여기 70명의 한국인 회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분들이 향후에 조력 자살을 신청할 때를 대비를 해서 미리 회원으로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I want you here. Oh, it's for you? There we go. I have a safe journey. See you sometime. 이 경우는 약물을 통해서 복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예. And especially in this condition, I work on it. I feel I'm in a hell, a sort of hell now, and I really do want to stop it. 평양과 천정의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80.7%가 나왔어요. 2016년 결과에 비해서 무려 15%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를 보면 52% 정도가 이제 죽음의 권리를 선택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이라는 것도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굉장히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이 죽음의 질 지수를 각 국가별로 뽑고 있거든요. 임종을 맞는 환자의 고통하고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지수로 만들어서 표출한 지수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80개국 중에서 16위로 나타났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질을 봤을 때 죽음의 질 지수는 좀 많이 모자랄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아직 그 사람의 수명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좀 저렴한 죽음을 막게 하는 데는 아직 관심이 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살펴보더라도 존엄사라기보다는 안락사에 대한 그런 이제 의식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디그니타스 이외에도 또 이제 다른 기관 아까 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기관의 등록을 갖다 미리 해놓은 그런 사례들도 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안락사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예. 안락사에 대한 찬성의 입장은 아픈 동물도 인간적으로 안락사 시키면서 왜 사람은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결정하는데 결정은 본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안 되냐? 그런 입장인 것이죠.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왜 국가 혹은 타인 왜 그것을 갖다 이제 막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이제 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지만은 죽음조차도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요거는 이제 주로 의료진의 입장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의사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직업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고 상처가 있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낫게 하는 것이지, 그쵸? 죽이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또 누구도 남의 목숨을 의도적으로 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본인이 의도적으로 끊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본 유형에 따라서 조력자살 같은 경우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이 실행을 하는 그런 이제 형태이니까 조금 그러한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찬반이 분명하게 이제 갈라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바로 안락사의 9가지 쟁점이에요. 찬성과 반대에 대한 9가지 쟁점인데요. 먼저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것이 정신적이든 또는 신체적이든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측은 찬성론에서는 연명치료 중지가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물론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적으로도 일부 해결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반대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강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진통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환자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음의 선택적인 측면에서는 찬성론은 스스로 존엄하게 내가 결정해서 죽음을 갖다 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반해서 반대론적인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인 강요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족의 역할은 찬성론적인 측면에서는 고통 경감을 위한 죽을 권리 이것을 갖다 지지를 한다. 본인의 의지를 갖다 지지한다는 측면이고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돌봄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지 않느냐. 조금 더 연장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 봉사를 하고 그러한 기회마저 박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상태에 지금 처해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 또 이것은 남아있는 사람, 그렇죠? 생을 마감하고 남아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 부담이 되는 측면에서는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또 반대론적인 측면에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력자살이라든가 안락사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정하는 거 아니냐. 또 의사의 판단 측면에서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라고 하는 측면과 끝까지 의료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생명의 존엄성 측면은 생명은 그 자체로 유한하다. 누구도 생명을 갖다가 무한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안락사도 하나의 그런 이제 방법으로서 찬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반대 측면에서는 생명의 보편적인 존엄성 자체를 갖다가 훼손할 수 있다. 그리고 임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책임 소재 측면에서는 찬성론 측면에서는 허용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불법적 행위를 갖다가 근절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다. 그리고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사후 범죄 혐의 유무 판정은 이미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미 당사자는 세상에 없는 생을 마감한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디그니타스에서 했었던 그런 경우에도 조력자살을 갖다 하는 경우에도요. 모든 것이 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보관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하는 것들도 구두로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스위치를 열고 하는 것까지 아까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영상에 잠깐 나왔던 것이 실제는 여러분들이 보통 아는 그런 형태로 그 링거라고 그러죠. 링거를 갖다 맞을 때처럼 스위치를 갖다가 열어서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죽음을 허용하는 조건에서는 불치병 환자를 넘어서 치매 등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측면에서는
반대하는 측면에서 무한정 확대는 곤란하고 자살 방조할 우려가 있다. 죽음을 조장하는 측면에서는 안락사 인정이 실제 죽음을 조장하지는 않는다.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많은 나라에서 모두가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는다. 굉장히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그런 환경에서 많이 선택을 한다.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안락사 인식이 보편화되면은 죽음을 조장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팽팽한 그런 그 두 측면의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락사의 찬반의 논거는 각각 뭐냐? 찬반의 논거는 찬성론은 이래요. 개인의 자율성 선택, 아름답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 인정해야 된다. 반대는 생명정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 극심한 고통을 경감하는 것은 공리주의적인 유용성과 연명치료의 그런 중단의 필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락사에 공감을 한다.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타인에 의한 죽음은 잘못하면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조력자살의 경우에도 자살방조죄 뭐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가 있다. 찬성론 측면에서는 환자 가족의 비용적인 측면, 또 고통경감 이런 부분을 갖다 고려할 필요가 마찬가지로 있다. 반대론적인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으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그런 신의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다 가지느냐? 현대의학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또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환자가 인위적인 생명유지장치, 여기에는 인공호흡기, 인공심장박동기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이에요. 인위적 생명유지장치를 보류하거나 중단을 해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간답고 존엄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조치를 우리가 존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존엄사의 의미는 안락사가 고통 없는 생의 마감에 초점을 맞췄다면 존엄사는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겠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측면이 강하고요. 안락사가 의도적인 죽음을 유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존엄사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이제 추구한다는 것이죠. 또 안락사가 의식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차원이라고 하면 존엄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에게도 본인이 사전에 미리 그렇게 의사를 표현을 함으로써 인정을 할 수가 있다. 또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존엄사는 보통 소극적인 안락사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존엄사 그리고 안락사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흔히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다가 못 견디겠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존엄사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개념 자체가 약간 모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제 존엄사와 안락사를 좀 구분하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안락사는요, 적극적인 안락사와 소극적인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실제로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소극적인 안락사는 약물 치료 등등을 이제 거부하는 것인데요. 그와 다르게 존엄사 같은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통증을 줄이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만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소생 불가능한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법이 마련됐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률을 결정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름은 깁니다만 연명치료 중단 결정에 대해서 그동안은 대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만 요건들이 이거를 이제 법제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은 연명치료가 무엇인지 임종 과정이 무엇인지 등등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존엄사,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생을 마감하는 존엄사, 이게 어떠한 문제로 촉발이 됐는지 시간이 꽤 경과가 돼서 1교시는 우선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